안녕하십니까? 인간 발달과 교육 발표를 맡게 된 김대승, 박세연, 오연아, 유수빈, 홍수진입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발달의 특징을 시작으로 유전과 환경, 인지 발달, 그리고 정의적 발달까지 이번 발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인간 발달의 특징입니다. 인간 발달과 특징에서는 가소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소성이란 변화의 여지가 있음을 뜻합니다. 즉, 인간은 원하는 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1930년 왓슨은 인간의 발달에는 환경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환경을 잘 조작하면 유전적 영향도 억누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교육에 힘쓰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인간 발달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교정성입니다. 인간은 불리한 점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1993년 이안교와 바라트는 출생 시 조상과 저체중이라는 두 가지 불리한 조건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난 5세에서 8세 아동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5세에서 6세까지는 어휘력, 독해력, 수학 능력을 중심으로 인지 능력의 차이를 보였지만 그 이후 연령 집단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자기 교정성이 나타나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간 발달의 특징에서 마지막으로 개인차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달의 과정에서 각 개인이 나타내는 시기나 정도의 차이를 개인차라고 하며 발달 이론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인차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개인 간의 차와 개인 내 차를 비교해 보자면 개인 간 차는 개인들이 비교한 결과이고 개인 내 차는 한 개인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가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개인 내 차와 비슷한 개념은 적성과 소질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개인 내 차는 한 개인이 가진 여러 능력들을 비교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학생 ABC의 개인 내 차 프로파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학생 A는 골고루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우수하지만 학생 B는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입니다. 반면 학생 C의 프로파일을 보면 별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이는 개인의 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학생 C는 국어는 잘하지만 수학 성적은 비교적 낮습니다. 대부분 학생은 학생 C처럼 잘하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인 내차에 관심을 갖고 저마다 가진 수월성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개인차는 우열을 따질 수 없으므로 개인의 스타일을 고려해야 하고 최적의 교육 환경 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장, 유전과 환경입니다. 유전과 환경은 인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지능 발달에 있어서 유전과 환경 중 그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이 있는지 논쟁이 있었지만 유전과 환경 그 어느 쪽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고츠만의 반응 범위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반응 범위는 유전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발달의 범위가 정해지고 그 범위 안에서
최종적인 자녀의 특성이 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응 범위가 넓은 것은 유전의 영향을 덜 받은 것이고, 반응 범위가 좁은 것은 유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응 범위가 없다라는 것은 오직 유전에 의해서만 자녀의 특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와딩턴의 수로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로화란 후천적인 경험이나 환경적 조건과는 무관하게 유전자에 의해 발달의 경로가 이미 결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수로의 깊이가 깊다라는 것은 유전의 힘이 강하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외부적 힘에 의해 수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로는 부모님의 신체적 특징을 닮은 것이 있습니다. 반면 수로의 깊이가 얕다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수로를 벗어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정서나 사회성 발달이 비교적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포용치적 상호작용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호작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1975년 세미로프와 챈들러는 발달을 설명했는데요.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인간 발달에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전과 환경의 상대적 영향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로 어린이가 자랄수록 유전의 영향에 비해 환경의 상대적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지능, 성격, 신장, 체중 등 많은 특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위 그래프는 통시적 상호작용 모형입니다. 가로축은 아동기와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와 같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세로축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점의 윗부분의 간격은 유전적 영향의 크기를 나타내며 아랫부분은 환경적 영향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아동기 때는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장 인지 발달입니다. 피아제 이전의 견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능의 구성 요소를 밝히려는 시도 중 제일 먼저 제안된 주장은 스피어맨의 이 요인설입니다. 이 요인설의 첫 번째 요인은 일반 지능 요인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일반 지능 요인의 예로는 언어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 지능 요인입니다. 특수 지능 요인은 특정 문제 해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요인설에 대해서 서스톤은 기초 정신 능력이 7가지 요인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7가지 요인에는 언어 이해력, 추리력, 공간 능력, 지각 속도, 어휘 유창성, 기억력이 포함됩니다. 그 후 길포드는 지능을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가지 차원은 사고의 내용,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사고 방식을 뜻하는 조작, 사고의 결과로 도출되는 산출의 조합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고의 내용을 5가지, 조작을 6가지, 선출을 6가지 종류로 세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 5가지, 조작 6가지, 선출 6가지를 조합하여 이론상 180가지의 정신 능력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길포드 이후에는 카틀과 혼이 다시 지능을 2가지 요인으로 나누었습니다. 2가지 요인에는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유동적 지능은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발달하지만 성인이 되면 발달이 어려운 선천적 능력입니다.
언어적 유추와 추리력이 유동적 지능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 지능은 유동적 지능과는 반대로 교육이나 훈련의 결과로 형성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결정적 지능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발달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 지능의 예시로는 장기간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언어적 능력이 있고 특정 분야에서 오래 종사하면서 터득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피아제 이전의 지능검사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네 검사와 맥슬로 검사가 있는데요. 비네 검사는 최초의 지능검사로 인정받았습니다. 비네 검사는 프랑스 교육으로부터 학령기 어린이 중 정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선별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스탠포드 비네 검사로 발전을 하였고 처음으로 공식적인 지능지수인 IQ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IQ는 처음부터 스턴이 정신연령과 생활연령으로 공식화하였는데요. 이후 터먼이 이 공식에 곱하기 100을 하여 검사에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생활연령은 계속 증가하지만 정신연령은 어느 수준에 다다르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 특히 노인의 IQ는 너무 낮게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탠포드 비네 검사의 문제점을 해소한 검사가 웩슬러 검사입니다. 웩슬러 검사는 오늘날의 지능 검사입니다. 전체 평균을 100으로 가정하고 각 개인은 전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계산하여 산출하는 편차 IQ 방식을 사용합니다. 지능 검사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은 피검사자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검사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다는 점입니다. 지능검사 점수를 해석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검사에는 측정의 오차가 있고, 지능검사가 인지적 능력 전체를 대변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발달하는 것도 아니며, 오래된 지능검사를 사용할수록 평균이 100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본격적으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아제는 지능을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능이 키나 몸무게처럼 점차적으로 성장한다는 기존의 관점을 비판했고, 인지구조의 발달을 질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의 메커니즘에서 인지는 도식, 즉 스키마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동화와 조절을 통해 환경에 적응한다고 보았습니다. 동화와 조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면 동화는 자신의 도식에 세상을 꿰어 맞추는 것이고 한 가지 도식에 동화되면 인지적 평형이 깨진다고 보았습니다. 조절은 기존의 평형이 깨졌을 때 자신의 도식을 바꾸거나 세분화하는 과정이며 조절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며 더 세련된 인지 구조를 획득한다고 보았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론입니다. 피아제는 인지발달은 인지구조의 질적 변화에 따라 불연속적으로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피아제는 인지발달 단계를 4단계로 나누었는데요.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각운동기는 생후 약 2년 동안의 기간에 해당되고 자극을 받아들여 느끼고 자신의 몸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적응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인 전조작기는 약 2세에서 7세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인지적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작을 방해하는 일부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 구체적 조작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약 7세에서 11세까지의 기간이고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성인의 조작 능력과 큰 차이는 없지만 언어적, 가설적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는 약 11세에서 16세입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내용에 대한 완전한 조작이 가능하고 형식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시사점입니다. 인지발달을 위해서는 성숙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은 어린이의 능동적 참여 과정이어야 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적 활동은 언어보다는 물리적 경험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아제 외 인지발달에 대한 다른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고츠키는 문화적 심리학을 기반으로 인지발달을 설명했습니다. 인지발달의 근원은 사회에 있으며 각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사회정신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정신이 개인에게 내면화되기 위한 통로는 언어이며 인지발달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비고츠키는 어린이의 발달 수준을 현 발달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나눴습니다. 현 발달 수준은 이미 발달이 완료된 수준이고 잠재적 발달 수준은 교사의 도움이나 협동이 있으면 풀 수 있는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잠재적 발달 수준에 있는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며 근접 발달 내용을 토대로 학습 내용을 조직하고 지시하는 것이 교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지 발달에는 부모나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고츠키에 이어 신피아제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피아제주의에서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꼭 4단계로 나누어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아동은 어느 한 시점에서 항상 같은 수준의 사고를 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이 감각 운동기에서 형식적 조작기의 발달을 거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신피아제주의는 기존 피아제 이론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발달 단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한 시점에서 동일한 수준의 사고를 하기보다는 주어진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사고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드너의 다지능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드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능은 여러 가지 상호 독립적인 능력을 한꺼번에 통칭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 신체 운동지능, 공간지능, 그리고 인간 친화지능, 자기 성찰지능, 자연 친화지능으로 8가지 독립적인 지능을 제시했습니다. 인간 발달과 교육의 마지막 장인 정의적 발달입니다. 정의적 발달은 정서나 성격 등을 포함하는 비신체적, 비인지적 특성들의 발달을 포괄하는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정서란 기쁨과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감정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서는 한편으로 그 자체로서 교육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 한편으로는 정서에 대한 이해는 학생 지도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의적 교육은 고대부터 지식, 체육과 함께 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현대에도 명시적인 교과로 교육하지는 않지만 정서가 그 자체로 교육 내용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상황은 우리는 보통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협동에 실패하거나 개인의 삶에서 자기 절제를 실패하는 경우를 보았을 때 흔히 교육을 탓하기도 합니다. 정서의 근원입니다. 정서는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두 가지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처럼 생리적인 변화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정서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서, 즉 감정입니다. 감정은 정서 상태를 주관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의미합니다. 어린이는 1차적 정서와 2차적 정서를 통해서 정서 발달을 이룹니다. 정서 1차적 정서는 생후 약 2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몇몇 단기적인 정서를 나타내는데요. 이는 놀람, 분노, 공포, 슬픔, 기쁨, 즐거움을 포함합니다. 이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며 문화와 무관하게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차적 정서는 생후 1년이 지나면 선천적인 정서보다는 다소 복잡하고 다양한 정서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정서에는 당황, 부끄러움, 죄책감, 부러움, 자부심이 포함됩니다. 2차적 정서는 대부분 자기의 의식 발달과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정서가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 개념의 발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는 자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제임스는 주체로서의 자기와 객체로서의 자기를 구분했습니다. 제임스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개념을 객체의 자기로 보고 여기에만 신경을 쓰는데 능동적 행위자인 주체 자기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쿨리, 미드 볼드인 등은 자기 개념을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린이의 자기 개념 발달을 살펴보겠습니다. 4개월경부터는 자신이 대상과 분리된 존재임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6개월경부터는 초보적인 신체적 자기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기에는 자신의 신체적 특징, 그리고 소유물, 좋아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자기에 대한 진술이 가능해집니다. 6세 이후에는 심리적 특성이나 감정을 포함하여 자신에 대한 진술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개념을 인지 발달 단계에 연계하여 설명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비판을 받는 이유는 자기 개념의 발달을 몇 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인간 발달에서도 비슷한 조작 능력이 동시에 습득되지 않듯이 같은 또래 어린이들의 자기 개념에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중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자기 존중감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불분명하지만 어린 아동의 자기 존중감은 분명 양육 방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모에게 안전하게 애착된 아동은 보다 긍정적인 자기 존중감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지적인 가정 환경의 아이들은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기 존중감은 귀인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개인의 능력이나 성격과 같은 내부적으로 귀인이 될 때, 운이나 쉬운 과제와 같은 외부적으로 귀인될 때보다 자기 존중감이 높아집니다. 자기 존중감을 구성하는 요인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7세 이전에는 학업 능력, 운동 능력, 사회적 수용도, 품행 등이 자기 존중감을 결정짓고, 청소년기에는 친근한 교우 관계, 직업적 유능함, 이성에 대한 자신의 매력 등이 자기 존중감을 결정짓습니다.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인기가 되면 유머 감각, 도덕성, 자녀 양육 능력, 가정 관리 능력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점은 사춘기에 접어들면 자기 존중감이 낮아집니다. 남자는 고등학교 시기에 다시 회복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자는 변화의 양상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회복은 되지만 남자보다 늦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대학교 시기까지 낮은 자기 존중감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락과 블락의 자기조절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조절의 의미를 행위의 중단, 충동의 억제, 만족의 지연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중단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자 할 때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고, 충동의 억제는 순간적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족의 지연은 나중에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 지금의 작은 보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 조가 발표를 준비하며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은 토론 주제 4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교사가 학생의 개인차에 따라 적성과 소질을 이끌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유전과 환경 중 어느 것이 인간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선행학습이 인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번째, 자신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고 그때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이상 인간 발달과 교육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